안녕하세요. 작품 재밌게 보셨나요? 작품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껴두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홍길동 상영 후에 대담 진행을 맡게 된 나호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번에 깐느가 선택을 한 감독님, 그것도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 선택을 했죠. 그래서 두 번 깐 감독님이 되셨어요. 연상훈 감독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쉽고도 안타깝게도 신동원 감독님 모셨어야 되는데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못 모셨지만은 대신 자제분 여기 오셨거든요. 신인섭 선생님 여기 계십니다. 이 영화는 사실 전설로만 있었던 작품입니다. 모든 전설에는 항상 거기에 맞는 사연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 작품은 그래서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이다라는 전설이 있었고 그 전설에 맞게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전설 속의 용을 그리듯이 저 영화가 어떤 영화일까 서로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 마찬가지로 안타깝게 참석을 못한 김주양 선생님이 일본에서 저 영화의 소재를 알아내시고 발견을 해가지고 2008년에 여기서 한번 상영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상호 감독님도 그때 계셨었죠? 네, 저는 여기 복원 시사 때 와가지고 관객으로 와서 재밌게 보고 그때 김주양 선생님도 따로 홍길동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셨었고 신동원 감독님도 그때 인터뷰를 하셨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필름 발견 당시가 필름 발견 당시도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사실은 고전 영화 필름들이 이제 유실이 된 게 많았었는데 김준양 이제 애니메이션 연구를 하신 선생님께서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 되게 한국 영화 이제 오타쿠인 거죠. 매니아 분이 계셨는데 집에 필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한국 영화 필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농담 삼아서 아우 이렇게 많으시면 홍길동도 갖고 계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홍길동 있다고 그러면서 꺼내가지고 오셨다라는 소년용자 길동. 네. 그래서 지금 자막이 다 보면은 그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 필름을 복원한 그거 자체가 이 일본에서 개봉한 버전을 복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2008년에 복원시사할 때 들을 때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그 원래 제목을 이제 여기 소년용자 홍길동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일본에 개봉을 했었는데 이제 자료원에서 이제 복원을 하면서 이제 다시 제목을 한글로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신동원 감독님이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필름을 보관도 못한 데서 무슨 제목을 바꾸냐. 그래서 그냥 해! 라고 했다라는 얘기도 직접 들으신 거예요? 거기서 들었어요. 이렇게 전설이 이렇게 한 번 더 거칠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 지점이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그 당시에 개봉을 한 35mm 필름이 그대로 발견이 됐다라는 거 하면은 그건 나름대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일본을 거쳐가지고 다시 왔고 그것도 35mm 필름이 아니라 16mm 필름으로 오고 그 당시 일본에서 개봉을 했던 대로 일본 자막이 깔리고 그런 식으로 영화라는 게 하나의 오리지널한 그 원본만 있는 게 아니라 상영하는 때와 장소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건 상당히 영화 자체의 물성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셨던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운드 트랙은 그러니까 소리는 또 따로 한국에서 또 보관이 되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은 오리지널 35mm가 일본 16mm로 넘어갔다가 발견이 돼가지고 요번에 2K로 복원이 됐고 35mm로 다시 이렇게
불로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는 또 한국에서 갖고 있었던, 소장하고 있었던 사운드가 다시 덧대지고 하는 식으로 여러 번 판형을 거치면서 우리 앞에 도달을 한 거죠. 그 사실은 저희가 DVD 코멘터리 녹음을 했었는데 그 DVD 코멘터리 이제 홍길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호피아 차돌바이도 같이 이제 보고 이제 DVD로 출시가 됐는데 저희가 코멘터리 녹음을 하면서도 저 커트가 왜 그렇지라는 의문의 커트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 거지. 추측만 할 수 있는. 아마 그 지점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 엄가진의 관군이 이렇게 그 홍길동과 차돌바위를 쫓아오고, 그래서 차돌바위가 내가 물리칠게요 하면서 관군들을 막 이끌고 가다가 절벽에서 다 같이 떨어지고 차돌바위 혼자 절벽 위를 다시 올라와가지고 홍길동하고 만나고, 그러면 이제 백운도사를 찾으러 가자 하고 영화가 한번 탁 튀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호랑이가 오흥 하고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그 지점이 아마 35mm였다면 쭉 이어졌을 텐데 16mm여가지고 릴이 두 개로 나뉘어지면서 그 사이에 들어가는 좀 약간의 짤막한 씬이 사라졌더라고 하고, 그때 2008년에 신동원 감독님 말씀하실 때도 호랑이가 등장하기 직전에 그 씬이 사라진 것 같은데 내용 전개 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네. 예. 또 재밌는 거는 보다 보면은 초반에 홍길동이 엄가진한테 이렇게 두 번 찾아가죠. 한 번은 이렇게 곱단이 아버지를 이제 구해주러 가고, 두 번째 다시 가가지고 엄가진을 혼내주러 가는데, 두 번째 등장을 할 때 홍길동 목소리가 살짝 변해요. 네. 야 이렇게 네. 하면서 네. 그랬을 때 감독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방이 저런 소리를 내나 했었는데 봤더니 홍길동이네. 네. 예. 그때 나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홍길동이 변성기가 아직 정정하지 않아가지고 아직 사춘기 소년 홍길동이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었을까. 네. 얘기가 있었어요. 흥분하면 그렇게 가는 소리를 낼 수도 있구나라고 무식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따지고 보면은 이미 그 장면은 새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감독님이 뭐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뽑아내신 게 아니라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마음에 안 드는 장면 다시 만들고 해가지고 원래 개봉 그 날짜보다도 개봉이 늦춰지기도 하면서 그 지점은 아마 새로 작품을, 그러니까 그림을 뽑아내고 그러면서 사운드를 덧입혀야 되는데 원래 오리지널 성우가 그때 스케줄이 안 맞았는지 중간에 다른 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넣어서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사실은 홍길동과 호피아 차돌바위를 만들던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러니까 의문이라기보다 좀 그때의 정확한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말 그대로 구전으로만 이제 전해지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한 게 많은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좀 뭐랄까요, 책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이제 점점 뭐랄까요, 그때 상황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예전에 홍길동에 대해서 전설적으로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미군이 쓰던 필름을 양재물로 닦아서 뭐 했다라든가 뭐 아니면은 예전에 제가 제 예전에 이제 거의 애니메이션을 처음 할 시기에 OEM 회사, 애니메이션 OEM 회사에 일을 했었는데, 당시 그 OEM 회사의 감독님이 홍길동의 감독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칭을 일종의 이제 나는 사칭을 하고 계시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당시에는 제가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홍길동이라는 작품을 총감독 신동원 감독님이 있었지만은 이 전체의 작품을 4구다리 정도로 나눠가지고 각자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뭐 키 애니메이션 뭐 감독처럼 이렇게 4분이 나눠서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정확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 없는 상태고, 그냥
뭐 그냥 뜬 소문으로 이렇게 듣는 식의 내용밖에는 사실은 없어진 상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마침 DVD가 출시가 됐으니까 혹시나 구입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꼼꼼히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작화가 이렇게 좀 스타일이 네. 살짝 바뀌는데 아마 그 팀의 팀장급들이 맡았던 부분들이 아마 이렇게 좀 확연하게 구분이 될 지점들이 있을 사실은 DVD 이거 코멘터리 녹음을 할 때 좀 저도 이제 2008년에 보고 다시 이제 보다 보니까 확실히 좀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예전에 신동원 감독님이 1986년도에 만들었던 아기 공룡 둘리라고 하는 작품에서 3화인가 4화를 감독을 하셨었는데 확실히 작화 스타일이나 이런 게 신동원 감독님만의 특징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 맙신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해골들 나오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건 확실히 좀 신동원 감독님 색깔이 좀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약간은 그 씬마다 어떤 그 연출 스타일의 약간의 차이 같은 건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둘리 아기 공룡 둘리 TV 시리즈 이제 첫 번째 시리즈가 만들어졌었고 그때 에피소드들이 한 스튜디오에서 도맡아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작업을 했던 여러 스튜디오들한테 쪼개서 이렇게 나눠졌고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 각각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마다 자기네들이 이제껏 작업을 해왔던 그런 그림체들을 살려서 했는데 신동원 감독님이 맡았던 그 에피소드는 딱 봐도 이거는 맞아요. 메이드 바이오 신동원이다 하고 특히나 그때 우리 같이 집어냈던 돌리가 아프리카 정글로 갔다가 불시착을 해가지고 식인종한테 붙잡히고 그러다가 이렇게 탈출을 하는데 그 지점에서 이제 동물들이 분무를 하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최고의 뮤지컬 장면이라고 꼽을 수가 있는 지점 같은데 그렇게 뽑을 수가 있겠고 아까 그 양잿물 셀 말씀하신 것처럼 홍길동이 이 필름이 발견되기 전까지 얘기가 됐던 여러 소문들 혹은 정보들 중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정보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남산 높이의 150배 125,300장의 셀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저같이 이상한 사람들은 그걸 또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셀두개가 내가 아무리 봐도 1mm가 안 되는데 이거를 125,300으로 쌓아도 남산 높이는 안 될 텐데 남산 높이가 262m고 곱하기 150을 하면은 약 40km가 되거든요. 39,300m. 어떻게 쌓았길래 그랬을까 했는데 나중에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느려서 길이로 뽑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길이를 A4 사이즈로 하면 30cm가 되는데 30cm 곱하기 125,300을 하면은 37만 미터가 되고 약 3.7km, 37km.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남산 높이가 나오더라고요. 마케팅 팀도 고민을 많이 하는 네. 적이 보이네요. 근데 이게 왜 뜬금없이 그 길이로 계산을 했을까 했는데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셀이라는 게 수입이 안 됐던 금수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군 기지, 그러니까 그 미국 공군에서 나왔던 항공 촬영용 필름을 갖다가 이런 식의 길인가 봐요. 그걸 갖다가 롤로 말아가지고 그냥 폐기 처분된 거를 남대문에서 띄워와가지고 파는 거를 갖다가 장만을 하셔가지고 마치 옷감 원단 이렇게 둘둘둘 날린 것처럼 그 길이를 쫙 펼치면은 아마 남산의 높이의 150배가 나왔을 거다. 그리고 그게 셀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맨질맨질하면 안 되니까는 그걸 잘라가지고 양잿물에다가 씻어가지고 물감이 묻을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사실 산업 안전에 이렇게 위해가 되는 덕성면식을 활용을 하신 건데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제가 괜히 중간에 껴들어서 지금 순서가 되게 엉망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코멘터리 녹음을 할 때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시 코멘터리 이렇게 우리 대담으로 와보자면은 제가 코멘터리 준비를 했을 때 사실 제일 고민을 했던 지점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까. 그러니까 이 작품이 최초의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이다라는 그 위상을 살리고
그래서 최대한 이 작품의 미덕 위주로 갈까 아니면은 너무나 기대를 했지만은 현재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약간 부족한 점 위주로 갈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멘터리 파트너가 실제로 만나보기 전까지는 뿔 달린 분이라고 생각했던 윤상호 감독님이어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게 코멘터리 녹음 전날 전화를 드렸었어요. 감독님 내일 코멘터리 같이 진행을 하게 나오는데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까요?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을까요? 너무나 흔쾌하게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속으로 쾌재를 부리면서 그럼 재밌게 가죠 라고 했거든요. 저는 재밌게 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2008년이었나요 그때가 이 복원 시사를 하러 와서 사실은 이제 저는 영상 자료원에 좀 자주 와요. 고전 영화들을 좀 보러 오는데 좀 그 고전 영화들의 미덕이 있긴 한데 좀 없었던 적도 많았는데 홍길동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너무 재밌게 봤었고, 그리고 그때 그 시사가 끝나고 나서 신동원 감독님이랑도 식사를 한번 했었는데, 감독님이 지금도 어떤 그 영화 제작이나 영화 기획에 대한 어떤 확고한 그 어떤 의식이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커피와 차돌과일을 다시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어린이 영화는 역시 활극이다라는, 액션 영화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확실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신동 감독님이라고, 신동 감독님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은 인연을 좀 강조하자면은 신동 감독님이 집이 저희 뒷집이었습니다. 스토커 우리도 하지 않은 스토커. 저희 상수동에서 계실 때 저희 바로 뒷집에 사셨어요. 몰랐는데 길을 가다가 오늘 만났는데 바로 뒷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후에 아파트로 제가 이사를 갔는데 아파트에서 제가 나갔는데 신동원 감독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이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연상호 감독님이 스토커였어요. 신동원 감독님이 오히려 연상호 감독님이 스토커. 네, 그랬었다는 얘기를 좀 상당히 재밌는 인연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작품의 복원 시사가 올해라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신동원 감독님이 이 작품 만드셨을 때가 39이셨어요. 근데 지금 연상호 감독님 연세가? 네, 39. 예. 놀라운 평행이동이 계속 펼쳐지고 있죠. 예. 그랬을 때, 이 작품이 어쨌든 전설 속에서 내려오다가 급기야 이제 발견이 되고, 특히나 복원 시타가 됐을 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가요? 처음 보신 분들도 계세요? 예. 반면에 마침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내가 개봉했을 때 대형극장에 있었다 하실 법한 분들도, 그 당시에 젊고 지금도 젊은 시네필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1967년에 직접 보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이미 상영 끝나고 밖에서 아마 그 당시를 회고를 하셨을 법도 한데요. 그랬을 때 제가 여전히 이렇게 좀 불안한 거는 지금 세대가 봤을 때 이게 먹힐까? 저는 이 영화 무슨 생각까지 했었냐면, 올 여름에 개봉을 해도 꽤 좋은 관객 스코어를 기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일종의, 예를 들자면은 뭐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아기를 키우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 아기는 8개월 됐거든요. 8개월 돼서 겨울왕국도 잘 몰라요. 겨울왕국도 잘 모르고, 지금 겨울왕국들을 아는 그 어린이들은 저희 아기 입장에서는 이미 9세대들인 거죠. 그럼 이 아기는 그러면은 더 놀라운 거를 볼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는 아기가 어느 정도 이제 뭔가를 볼 수 있을 나이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제가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저희 집에 있는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미래소년코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는 분명히 아기도 재밌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 그림이 어느 정도의 올드함 이런 거하고 떠나서 사실은 상당히 재미있는 작품이라는 거죠. 근데 같은 의미로 사실은 홍길동이라고 하는 작품은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심지어는 예전에 67년에서 봤을 때보다 지금이 더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액션들이 사실은
지금 되게 더 재밌어 보이잖아요. 예. 액션들이나 움직임들이.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그냥 액션 엔터테인먼트로서 상당한 가치가 사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래픽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이 영화의 컨셉적인 면에서 사실은 얼마든지 지금의 관객들에게도 어필을 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잖아요. 그 차돌바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예의 바르면서도 되게 예. 장군님 막 예. 그러면서 이게 되게 너무 좋잖아요. 세상 물정을 다 알아버린. 울라프보다 예. 저 차돌바이가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로빈보다 더 재밌었는데 보시면은 캐릭터들을 상당히 잘 뽑으셨어요. 그냥 뭐 홍길동이나 곱단이나 차돌바이 뽑은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감명을 받았던 거는 포졸이나 아니면 백성들을 뽑을 때 중간에 엄가진을 혼내고 관가에 있는 뭐 빼앗긴 물건들을 찾아가세요라고 할 때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하나씩 들고 가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달라요. 근데 형태만 다른 게 아니라 그 움직임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저마다 개성이 있는 캐릭터들이 각자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 빼앗긴 물건들을 가지고 갔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임을 뽑아내고 심지어 거기에 맞춰서 음악까지도 정확하게. 신 자체의 밀도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뭐 물건 가져가라 그러면 뭐 가져가면 되는 건데 거기에서도 뭐 막걸리 통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슬랩스틱 같은 게 일어나는 거 보면서 한 씬 한 씬의 사실은 밀도들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 요즘에 이제 뭐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상업 영화를 보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밀도 높은 씬들의 연속으로 되어 있는 영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6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라고 한다면 사실은 영화 연출이나 심지어는 애니메이션 연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 말 그대로 법칙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세워지기 전인데 그 모든 씬들을 사실은 되게 밀도 있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신동호 감독님의 영화에 대한 연구와 감각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죠. 또 더군다나 사실은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은 39살의 신동원이라고 하는 감독의 첫 번째 장편 영화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정도의 씬 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신밀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계속 이 작품을 보고 또 보고 거의 10번 가까이 되돌려보면서 그때마다 안 보였던 장면들도 있고요. 나름대로 아쉬운 거라고 한다면은 이 작품의 길이가 10분, 15분만 더 길었어도 얘기가 훨씬 더 이렇게 더 완전체에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66분을 갖다가 다 쪼개서 보면은 쓸데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씬 자체들은 다 정성이 다 들어가 있고 하나의 사건이 끝나고 다음 곳으로 넘어가도 되는 지점에서 한 번 더 뽑아내세요. 그러니까 홍길동하고 차돌바이가 엄가진을 혼내주고 밖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도 문을 열고 나가고 그러면 끝나는데 차돌바이가 다시 한번 도끼를 휙휙 가로로 2번 X표를 딱 하고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관졸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부딪히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한 호흡을 더 가는 거죠. 그리고 뭐 동굴 속에서 박쥐한테 잡혀갔던 차돌바이를 구해가지고 이제 동굴을 나가자라고 하는데도 바로 나가면 되는데 여전히 도끼를 놔둬요.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차돌바이가 와가지고 챙겨가지고 다시 가는 식으로. 그래서 한 템포씩 더 잡아주면서 이 이야기가 너무 빠르게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마지막까지 이 캐릭터의 개성을 갖다가 하나씩 보여주는 거. 또 재밌게 된 거는 자는 장면들이 제법 여러 컷 나오거든요. 차돌바이가 자는 장면, 엄가진이 자는 장면. 그랬을 때 홍길동은 항상 잘 때도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꼿꼿하게 자는데 엄가진이나 차돌바이 같은 경우는 잠꼬대도 하고 막 이렇게 뒤척이면서 하는데 그때 잡아내는 그 캐릭터의 개성 같은 게 상당히 섬세하고 지금 아마 작업하는 전문 감독들 같은 경우는 약간 아쉽게 놓쳤을 것 같아요. 사실 유추를 좀 하자면은 좀 어쨌든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당시에 이제 워낙에 이제 거대한 프로젝트였고
당시에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던 되게 좋은 인력들이 많이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일종의 연출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을 연마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국내에서는 사실은 그런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많이 안 하지만은 뭐 달려라 한이라든가 당시 이제 그 우리나라의 TV 애니메이션 붐이 일었을 때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 상당히 애니메이션 대부분 만화 원작이긴 하지만 애니메이션의 리얼리티가 상당히 되게 좋은 편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그 달려라 하니의 경우에 뭐 그 홍두깨 선생의 목소리라든가 아니면 그 고은의 목소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뭐야 만화에는 없는 오리지널리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홍두깨 선생의 목소리 같은 경우는 개그맨들에게 성대모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캐릭터성이 강한 거였는데 당시에 TV 애니메이션들에서는 그런 오리지널리티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한 편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때의 이제 핵심 인력들이라고 하는 인력들이 사실은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제 연마해가지고 그 나온 그 다음 세대들인 건데 그 정도의 연출자들이 사실 한 작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작품이 어느 정도의 공력이 들어간 작품인가를 이렇게 새삼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면은 사실은 뭐 국내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뭐 몇백억이 들어간 뭐 영화 한 편이 완성된다고 해서 거기서 배출되는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이 작품 하나로서 엄청난 연출자들이 배출이 되고 그들이 또 대단한 결과물을 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도 그 예를 들자면 그 옛날에 그 애니메이션, TV 애니메이션 붐일 때 애니메이션들 보면은 OST도 상당히 뛰어나요. 그 둘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음악 감독이 김도영 선생이 음악 감독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KBS에서 했던 그 첫 번째 둘리 시리즈의 음악 같은 경우는 지금도 상당히 유명하고 달려라 하니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뭐 나라라 슈퍼보드 같은 경우는 김수철 선생이 이제 음악 감독을 맡을 정도로 당대 아티스트들이 사실은 모여서 만든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그 인력들이 사실은 이게 홍길동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배출된 인력들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도 끊겼죠. 감독님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실명을 거론을 안 하시고 저도 거기에 맞춰서 실명을 거론을 안 하지만은 사실 지금까지도 한국 애니메이션 인더스트리에서 제법 굵직굵직한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회사의 사장님 혹은 이제 회장님까지 그분들도 다 사실은 이 프로젝트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셨던 분들이죠.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설적인 에피소드들이 몇 개 있긴 전설 하나만 방출. 아니야 이거는 좋은 전설은 아닌 것 같아요. 코멘터리 2에서 저희 코멘터리 때는 그런 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안 했었나요? 녹음을 안 했어요. 안 했다. 아, 예. 근데 은근히 이제 저는 이제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런 생각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60년대 이제 홍길동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산업이 만들어질 때의 일을 영화로 만들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 보면은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그 당시의 영화 산업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씬에 대해서 굉장히 씬의 완성도가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당시에 그 산업적인 그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지금도 영화 산업이 이상하긴 한데 그때는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진짜 막 정말 이상한 깡패들이 영화를 만드는 거의 그 정도의 산업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열정을 가진 어떤 아티스트가 아무도 시대 후에 보지 않은 일을 정말로 아무 교육도 되지 않은 스태프들을 데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의 뭐 예를 들면 영화적 얘기가 다 있는 거 거기에 이인자 야망을 가졌으나 그 천재의 그 아성을 따르지 못한 이인자의 이야기 이게 모든 게 다 있는 이야기라서 그 영화를 만드는 이 홍길동이라는 영화를 만드는 환경에서의 이야기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은 그 전까지 CF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면서 기본적인 원리나 제작 방식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는데 사실은 새로 충원되는 스태프 그 이전까지 그 광고를 만드셨을 때는 거의 혼자 혹은 동생인 신동화백께서 중간에 인비트윈 동화도 넣으시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의 가내수공업이었다. 사부님이 채색도 하시고 네네. 그랬는데 스케일이 커지다 보니까는 홍길동 같은 경우는 새로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장안에 그림께나 그린다는 사람들이 몰려왔지만은 사실 그게 거의 가정주부를 하다가 소일거리를 찾으러 온 스태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가르쳐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이 홍길동이라는 작품이 제작 기간이 엄청나게 짧아요, 사실은. 예. 거의 1년 남짓 1년 정도였죠. 그러니까 초기에 트레이닝 기간 빼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침 여기 자제분도 와주셨는데 신동 감독님 인터뷰 녹취본 제가 읽어봤더니 중간에 영화 제작사에서 일단은 그 제작비 같은 거를 받기는 하셨고 인건비 배분이 이제 감독님이 그 돈을 갖고 이렇게 배분을 하셔야 되는데 트레이닝을 한두 달 하다 보니까는 그 돈은 다 소진이 됐고 심지어 중간에 이 사환 같은 분이 40만 원을 갖고 튀어버렸다 뭐 그런 말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이 여기저기 이렇게 돈도 빌리시러 다니고 그렇다고 하는데 혹시 그 당시에 집안 분위기는 어땠는지. 집에서 이제 일은 안 하시고 그때는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세기상사라는 그 영화사에서 한남동에 아마 제가 잠깐 가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 세트장가 아마 쓰던 건물에서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집에 못 들어오시는 날도 꽤 있었고요. 근데 저는 뭐 어려서 그때 이렇게 분단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확실히 지금 기억을 안 나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서 힘드셨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뭐 제가 철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고기 반찬 드시다가 소세지가 바뀌고 뭐 그거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이렇게 소세지 얘기를 하게 된 게 동생분인 신동훈 감독이 저한테 제일 인상에 남는 거는 항상 그 당시에 소년 잡지 보다 보면 진주엠 광고 그러셨거든요. 그거 보면서 혹시나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신동호 감독님의 이제 동생분인 신동화백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저보다 더 어린 세대들도 사실은 신동화백의 그림을 보면은 한 번 정도 본 적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한국의 대표적인 이제 그 만화가였죠. 거의 이 세상의 만화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만화로 된 모든 그림은 다 신동화백에게서 나올 정도로 뭐 만화뿐만 아니라 뭐 동화책 하다못해 이제 동사무소의 찌라시까지 그 사파까지 그리셨기 때문에 저도 하나 찾아난 게 혹시나 젊은 여기 관객분들께서는 응답하라 1988 보시다 보면은 중간에 신동훈 감독님께서 그린 포스터가 곳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거 찾아내는 재미도 있으실 테고 다행히 이 홍길동의 두 번째 원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멀리 있는 원작은 당연히 허균 선생의 홍길동이겠지만은 가까운 원작은 사실 동생분이 그린 풍운하 홍길동이라는 건데 이게 얼마 전에 6권짜리로 복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 작품이랑 비교해서 보시면은 또 나름대로 되게 재밌는 지점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잠깐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되게 알려져 있기로는 신동 화백 그러니까 동생분이 이 만화 풍운하 홍길동을 소년조선일보에다 연재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홍길동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호피와 차돌바위도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연재가 먼저 시작이 됐지만은
끝난 거는 이것도 거의 4년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호피와 사돌바이가 만들어졌을 때 이 작품 계속 연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출발은 만화였지만은 애니메이션 2편을 걸친 다음에 다시 만화로 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동시다발적인 예, 프로젝트라고 그렇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기도 했고 나름대로 두 형제 간의 어떤 경쟁과 질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혹시 그런 말씀은 없으셨나요? 신동호 화백과 신동원 감독님 사이에 어떤 숨겨진 형제 간의 스토리. 이제 실제로 그 신동화백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당시 두 분의 형제분이 이제 그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게 뭐 일본으로 치자면은 뭐 데스카 오사무라고 하는 대단한 이제 작가가 있었는데 데스카 오사무 같은 경우도 작품 양이 엄청나게 이제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만화 가이자 애니메이션 감독인데 이 두 형제분은 사실은 신동화백 같은 경우는 작업량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또 좀 되게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예, 안타깝게. 뭐 60대 초반에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신동호 감독님도 이게 이제 2008년 정도에 이제 밥 먹으면서 신동호 화백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냥 막 그러시더라고요. 걔는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빨리 죽었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애니메이션 만화 산업이 전무했던 시절에 사실은 엄청나게 일을 했던 두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그 당시에 두 분 작업량만 이렇게 모아놔도 남산 150배는 훌쩍 뛰어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길이로 펼친 게 쌓은 것만 해도 그런 것 같고 이 작품 보다 보면 명장면들이 많은데 감독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명장면 저는 이 어차피 이제 이 당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월트 디즈니의 영향력 안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데스카 오사무가 당시에는 그랬어요. 이제 뭐 월트 디즈니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처음 이제 산업화하기 시작했을 때 일본의 수많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꿈꾸는 그 감독 혹은 애니메이터들이 월트 디즈니의 그것을 되게 흉내를 많이 냈어요. 이제 월트 디즈니가 주는 이제 슬랩스틱이라든가 아니면 부드러운 움직임 같은 걸 흉내 되게 많이 냈었는데 데스카 오사무가 사실은 처음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 발을 디디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깨부셨거든요.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략하고 아주 큰 움직임 중심으로만 사실은 그냥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거의 그 방식으로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 자체를 살렸죠. 살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 방식을 이제 지금은 이제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만의 독특한 어떤 연출 방식으로 사실은 이렇게 굳어져 있는 상태인데 저는 사실은 호피아 차돌바위와 홍길동을 보면서 일본의 당시에 유행했던 데스카 오사무의 리미티드 애니메이션하고는 굉장히 다른 액션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홍길동이 수련하는 장면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호피아 차돌바위에서 나오는 이 수련의 장면들 혹은 이제 플래시백이나 아니면 그 시간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거 보면은 되게 길게 보여져요. 그거는 말 그대로 뭐 일본식으로 보면은 핫 하는 것만 보일 텐데 홍길동 같은 경우나 호피아 차돌바위는 폭포 위로 올라가나요? 폭포 위로 올라가는 걸 다 보여주고 다시 내려오고 보여주고 이거를 그 수련의 어떤 그 고됨 혹은 그 수련의 어떤 시간 같은 거를 짧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씬들을 길게 보여줌으로 해서 이것이 얼마나 고대했는가 혹은 이 훈련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보여주는 연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사실은 월트 디즈니가 당시에 보였던 거나 데스카 오사무가 보였던 거하고는 다른 되게 신동원 감독만의 오리지널리티라고 생각을 해요. 아쉽게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산업 당시 이제 애니메이션 산업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그런 좋은 방식들이 어떤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들이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직접 만드시고 연출도 해보셨으니까 딱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4장면 5장면이 나오는데
대개는 짧게 치고 가거든요. 얍얍얍.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특히나 애니메이션 만들 때는 롱테이크는 죽음이죠. 한번 이렇게 호흡이 안 맞거나 움직임이 시체말로 삑사리가 나면은 전부 다 다시 그려야 되는 식인데, 보면은 백운도사하고 검수를 익힐 때도 얍얍얍얍 하다가 백운도사가 절복이 밑으로 내려가고 홍길동은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백운도사는 안녕하면서 구름 타고 슉 날아가 버리고, 혹은 폭포에서 맨 위에 백운도사는 있는데 홍길동은 내려갔다가 다시 바위 위로 올라와서 폭포를 거슬리면서 올라가는데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한 호흡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면은 굳이 저렇게 안 넘어가도 되는데 왜 저렇게 길게 뽑으셨을까 하면은 그거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혹은 백운도사를 찾아가기 위해서 차돌바위랑 홍길동이 세 차례 고난을 겪는데, 동굴 안에서 차돌바위가 박주한테 잡혀갔다가 홍길동이 차돌바위야 막 이렇게 해서 찾고 다시 그 동굴 위로 올라가는 장면에서도 3번 점프를 하거든요. 그 재밌게 가려면 마리오처럼 뿅뿅뿅 3단 점프를 하면 되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실사처럼 어렵게 올라가고 호흡 고르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점프하고 뒤로 갔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본식의 연출로 하자면은 저거는 왜 저렇게 힘들게 그럴까 했는데, 감독님 입장에서 보면은 저 과정은 다른 거는 생략을 해도 저런 긴 과정들은 자르면 안 된다라는 게 이미 확고하셨던 것 같아요. 가령 맨 처음에 나왔던 장면에서 홍판서의 그 잔치가 벌어지고 점쟁이를 사칭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서로 밀당을 하다가, 그러면은 우리 얘기 좀 하세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갈 때도 방에 들어가면서 발을 걷고 먼저 들어가고 뒤에서 이렇게 두리번 거리다가 다시 따라가고, 그것도 나름대로 연출면에서 보면 상당히 세밀하게 잡아낸 거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명장면인 것 같고, 저는 오늘 와서 다시 발견을 한 명장면이 뭐였냐면은 제일 홍길동전에서 유명한 호부호영을 하지 말아라,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할 때 그 마당에 나가가지고 다리 이렇게 크게 떠 있고 그러면서 얼굴에 반쯤 그림자가 서로 져요. 근데 그게 멋있으려고 진 게 아니라 아버지가 홍길동한테 얘기를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고 할 때는 그림자 이렇게 반쯤 걸쳐 있다가 이렇게 얼굴을 돌리면서 그림자로 완전히 지고 나서 이 집을 떠나거라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정을 그림자 안에다 감춰놓은 상태에서 그 말을 딱 던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실제로 예, 그런 것들이 엔딩 같은 경우에도 뭐 그 활빈당의 멋있는 그 늠름한 모습들은 그 이도 명암 처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리미티드 애니메이션하고 되게 표현주의적인 그 배경이라든가 연출들이 사실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이끈 거였는데, 사실은 홍길동 같은 경우에는 67년이니까 아주 그런 게 장르화 되기 이전에도 이미 되게 표현주의적 방식들이 많이 쓰였던 거죠. 배경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말 그대로 이제 표현주의적인 방식들이 되게 아주 적극적으로 쓰여진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 활빈당 장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패닝으로 쫙 얼굴을 주요 인물들을 훑고 가는데 그냥 가도 됐어요. 그림 더 안 넣고 기념사진 찍듯이 훑으면 되는데, 패닝에서 처음 시작할 때 눈을 한번 깜빡거려요. 그래서 쭉 가요. 그 다음에 패닝 딱 마치고 눈을 2번 깜빡거려요. 심지어 오늘 발견한 거는 차돌바위는 윙크를 해요. 그런 식으로 예산도 빡빡하고 제작 기간도 촉박한 상황에서도 이게 애니메이션입니다 라는 거, 움직임입니다 라는 걸 갖다가 끝까지 마지막 한 프레임까지도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거 좀 보면서 이 작품은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봐야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객석 쪽 코멘트 잠깐 뭐 필요하시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6학년 때 본 걸로 기억하거든요. 대한극장이었던 걸로. 아, 그 당시에 그 관객 중에 한 분이시군요. 예, 이 영화에 그 관객 동원이 그때 당시 얼마나 됐는지,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황금박쥐라는 그 영화도 있었어요. 황금박쥐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스코어를 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황금박쥐가 국제극장이라고 지금은 동화면세점이 있는 그 극장에서 했는데, 그때가 여름방학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영화를 보러 가면 그때 지금같이 뭐 이렇게 예약제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매표소 오로지 한 군데에서 표를 팔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극장을 가면 중앙극장, 대한극장, 국제극장 가면 어디까지 서서 샀니? 이거 우리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역사박물관 자리 흥국생명 있는 곳에서부터 서서 그 영화를 국제극장에서 본 거예요. 그럼 대한극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SK 주유소 있는데 돌아서 한국의 집 그 골목으로 돌아서 그렇게 줄을 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스코어가 문득 그래도 궁금해지네요. 스코어는 뭐 사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면은 38만 명 해가지고 그 해에 한국 영화 라이브 액션 극영화 합쳐가지고 흥행 2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기록을 앞서는 게 경험이거든요. 이미 줄을 쓰셨으니까는 이거를 사실 내밀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이 기록 자체가 감독님 그때 인터뷰 녹취본을 보자면은 사실은 보름 만에 나온 스코어이기도 하고, 보름 동안 개봉관에서만 걸린, 대한극장에서만 걸린 거고, 보름 후에는 사실 재상영관으로 다시 넘어가면서 만큼 불어나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의 시스템으로 보면 사실 집계가 안 되는. 아마 그리고 황금박쥐랑 같이 보였으면은 아마 그때가 본상영이 아니라 아마 나 한참 뒤에 예상영이었을 것 같은데. 같은 때 봤다는 게 아니고 아. 그때쯤에 본 만화 영화 중에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홍길동하고 황금박쥐. 그거거든요. 근데 황금박쥐는 그때 신문에 그 어마어마한 그 흥행작으로 여러 번 그 나왔었어요. 근데 홍길동도 그 정도 스코어가 났었나 이게 궁금하고, 제가 뭐 한 가지 더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왜냐하면 영 감독님은 굉장히 드물게도 그 한국, 제가 뭐 과문한 탓이겠지 모르겠지만은 그 실사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다 해보신 굉장히 그 독특한 경험을 가지신 감독님이신데, 사실 제가 알고 있고 느끼기로는 애니메이션은 정말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결정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엔딩 크레딧을 봐도 실사 영화에 뭐 수십 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관여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해보신 감독님으로서 그 차이점이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통일동 상영을 하고 뭐 마지막으로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뭐 일단은 저는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작품이 블루레이 혹은 DVD로 나오기를 저는 거의 몇 년 전부터 되게 염원을 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영상 자료는 협박하기도 했어요. 왜 이거를 복원을 해놓고 안 내놓고 있는 거냐. 근데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사정들이 사실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조금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당시 이제 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데스카오사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데스카오사무 박물관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제 한국의 최초의 애니메이션 만든 신동호 감독과 신동호 화백 이 두 형제는 사실은 데스카오사무 이상의 어떤 재능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당시에 만들었던 아티스트인데, 사실은 당연히 데스카오사무 박물관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대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복원 시사 자체
당시의 보건시사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이슈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뭐 이제 DVD가 발매되는 그 시점에도 사실은 그렇게 이슈가 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 게 저는 되게 좀 한편으로는 되게 화가 나기도 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요즘에는 저는 애니메이션 이제 뭐 최근에 실사 영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봤거든요. 또 되게 아주 큰 규모의 어떤 제안들 있잖아요. 또 쉽게 얘기해서 그들의 산업으로 있는 픽사, 한국에도 뭐 픽사 같은 게 필요하지 않냐, 드림웍스 같은 게 필요하지 않냐, 뭐 몇백억 뭐 이런 얘기들 중국의 자본을 뭐 이용해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제안들이 다 말 같지도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런 제안을 하는 그 주체들이 한국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아마 신동원 감독님의 홍길동이 DVD로 발매됐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는 되게 이제 화나게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실사 영화 아무래도 이제 애니메이션이냐 실사 영화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예산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의 차이 때문에 실사 영화와 애니메이션 차이가 사실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는 게 제 돼지왕이라는 작품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칸 영화제 갔을 때랑 이번에 부산행이라는 작품으로 칸 영화제 갔을 때 분위기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런 거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산업의 중요도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종의 산업의 영향력 때문에 사실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좀 힘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애니메이션 그렇다고 해서 애니메이션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 애니메이션 산업을 중요하게 보이게끔 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오는 엄청난 돈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동원 감독의 홍길동 한국 최초의 애니메이션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왜 어떤 이유로 이 작품은 관객에게 인기를 끌었는가 그리고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달려라 하니라든가 아기공룡 둘리가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적인 오리지널리티가 어떻게 관객들을 사로잡았는가에 대한 게 쌓여서 지금 현재 나와야지 그게 애니메이션 산업을 가장 빨리 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없이 그냥 뭐 돈만 뭐 몇백억 뭐 이렇게 해서 뭐 몇백억을 부어서 사실은 뭐 몇천억짜리 픽사를 따라할 수도 없거니와 근데 그런 시도 자체가 저는 좀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는 뭐 당연히 이제 저희도 지금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뭐 여기서 좀 광고를 좀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신동원 감독님만큼 뭐 되게 중요한 한국에서 중요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감독이 예전에 마리 이야기를 만드신 이성화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성화 감독님이 천년여우 여우비라는 작품 만들고 10년간 작품을 못 만드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이성화 감독님의 새 작품 장편을 제작을 했고 이제 곧 8월에 이제 개봉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요거 관련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깐느에 갔을 때 깐느 기자들이랑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감독님은 애니메이션 산업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실사영화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책임의식을 가져야지. 이렇게 질문해서 아니 제가 책임의식이 있다. 그래서 나는 마리 이야기를 만드신 이성원 감독님의 세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인 카이라는 작품을 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사가 난 걸 봤는데 기사에 뭐라고 났냐면은 연상호 감독은 부산행을 제작하면서 마리 이야기를 제작했다. 이렇게. 제가 마리 이야기 제작자가 됐어요. 마리 이야기 개봉했을 때 대학생이었는데 저 마리 이야기 제작자가 됐습니다. 국내 기자. 국내 기자 지금 내가 누군지도. 그게 사실은 현실인데 뭐 앞으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신동원 감독님도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9살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신동원 감독님이랑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약간 저는 아쉬웠던 게 그거였어요.
호피아 차돌바위와 홍길동이 거의 1년 사이에 두 장편이 한꺼번에 나왔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산업적 토대라든가 환경을 보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영화를 제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엄청난 열정을 두 작품에 1년 안에 그걸 말 그대로 때려 박은 거예요. 때려 박았는데 이제 뭐 신동 감독님이랑 뭐 어디 뭐 행사 갔다 오다 집이 가까우니까 지하철 타고 오면서 얘기저기 하다가 신동 감독님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영화 산업의 더러움에 대한 얘기잖아요. 또 이제 다 사기꾼이야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독님이 당시에 뭐 일종의 대단한 작품을 만들고 나서 개인적으로 아티스트로 받았을 상처 같은 게 되게 강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지금 이 산업을 장기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좀 지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좀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그 제가 기사 얘기 단적으로 지금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 평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피소드랑 거의 똑같아요. 그 정도 환경에서 무언가를 하나씩 진짜로 그 시간이 좀 뭐 10년에서 2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차례로 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이제 좀 그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셨고 50년 전이니까 의도찾기 연배가 나오셨는데 짧게 하나 하고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그 DVD가 발매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방영된 것을 보고서 기억이 나서 오게 된 건데요. 방금 연 감독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 어떤 대자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애니메이션 산업 발달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찾아오는 그 관객들도 있고 만드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독일에서 14년을 살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놀라웠던 것은 그 임정규 감독님의 그 타임머신 00이라고 별나라 삼총사라는 작품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는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봤었는데요. 독일에서 그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그 평가가 어떤가 이런 거를 떠나서 독일에서는 그게 실제로 DVD가 발매가 됐었거든요. 국내에는 DVD가 발매가 안 됐음에도.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차돌바위가 DVD로 발매가 된다는 소식을 굉장히 기뻤고 이제 구매를 했었는데 연 감독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2K로 이제 디지털 복원이 이루어진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그 평론가 분이 계속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은 사실 화질도 그만큼 많이 좋게 되면 저희가 볼 적에 그런 거 더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이 있어서 DVD 발매가 저한테 물론 반가웠지만 그 정도의 화질이라면 블루레이도 발매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이 발매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네요. 저는 블루레이 발매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판단을 했던 거는 이제 당시 이제 영상자료원에서 저도 이제 DVD 발매 관련해가지고 듣고 왜 블루레이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실제로 우리가 복원한 필름 자체가 이제 16mm 필름을 복원한 거다 보니까 사실은 블루레이로 낸다고 하더라도 그 열화에 대한 게 사실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2K로 내린 거를 720480인 DVD로 내리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은 저는 어쨌든 16mm를 복원해서 그 화질 자체가 조금 열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블루레이로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도 뭐 블루레이도 뭐 저는 좀 진행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일종의 조금 뭐랄까요 그 한국의 고전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은 한국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복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활발하진 않아요. 뭐 작품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지점에 있는 작품들인데 근데 홍길동을 기회로 해가지고 조금 더 이런 고전 애니메이션들에 대한 복원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교수님 입장에서도 사실은 학생들이 사실은 뭐 이 홍길동이 나오고 뭐 아비를 알아야 아비 뭐 그렇게 되는 건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나마 DVD로나 나왔으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블루레이, DVD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영화관 안에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포맷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영화는 다 달라지는데,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6mm 그 당시에 일본 관객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도 그 영화 홍길동이라는 영화의 하나의 필름적인 요소인 거고, 그거를 DVD로 복각을 하고 뭐 블루레이로 더 나아갔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공간 안에서 같이 본다는 거, 큰 화면으로 본다는 거는 또 그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오신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윤 감독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맑기 어두운 기자는 또 그럴 거예요. 아마 홍길동 DVD 제작자인 연 감독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제가 그럴까 겁나요. 예, 제작은 어쨌든 영상자료원에서 이러다가는 한국 애니메이션 전부를 제작한 사람이 그런 또 다른 그 이상한 일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 시간이 어쨌든 오버는 되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제가 코멘트를 하면서 영감님한테 한 번 더 넘길 건데, 신동원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녹취록에서 맨 마지막에 후배 젊은 감독들한테 바라는 것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 중에 늘 강조를 하시는 게 제발 선녹음을 해라, 사운드를 좀 미리 녹음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영상을 작업을 해라 라고 하셔서, 저는 끝까지 읽을 때까지만 해도 그게 립싱크를 잘 맞추라는 거고 음악 잘 녹음을 해가지고 리듬감 있게 움직임 뽑아내라 라는 건 줄 알았는데,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녹음을 하면은 성우들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스크립트만 봐도 그게 어떤 감정인지 안다. 그러다 보면은 이미 미리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성우가 더빙을 하다 보면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되는데, 성우가 먼저 녹음을 하고 나면 그 목소리에 감정이 다 실려 있다. 그러면은 애니메이션 움직임을 만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고 하셨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39세의 신동원 감독님이 39세의 영상원 감독님한테 되게 좋은 방향을 이렇게 선사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39세의 이 영상원 감독님이 39세의 신동원 감독님한테 타임머신 영상 메시지를 보낸다면 일단은 뭐 어떤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의도치 않은. 아니, 뭐냐면 저는 사실은 신동원 감독님한테 뭐 아까도 얘기 비슷했던 건데, 신동원 감독님이나 이 호피아 차돌바위, 뭐 홍길동과 호피아 차돌바위가 당시에 이제 뭐 흥행 성적이 되게 괜찮았던 편이었고, 지금 봐도 이제 완성도가 되게 높았는데, 신동원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에 대한 상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신동원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혹은 네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이 계속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 지금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의 산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에 대한 상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면에서 신동원 감독님이 이제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당연히 이제 그때의 사정이라는 게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 자신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저는 참고로 네 편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아니 네 편의 작품을 만들었다. TV도 제작을 하시고 마리아도 제작을 하시고. 자, 이렇게 정해진 시간 약간 오버해가지고 대담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좋은 시간에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것만도 너무 제 자신도 감사하고, 아마 신동원 감독님도 흐뭇해하실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같이 공유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연성원 감독님 7월 20일 날 개봉을 하는 부산에 많은 또 그 이상의 반응, 호응 보여주시고요. 저희는 또 그
네, 혹시 남은 저희 회사 홍보 예. 저희가 올해 장편 애니메이션을 3편을 선보입니다. 일단은 부산행은 이제 시대영화에 빼고 8월에 서울역이라는 애니메이션 개봉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성 감독님의 카이라는 작품이 같은 날 개봉을 해요. 이 두 개. 배급사가 달라서 배려가 없이 그냥 같은 날 개봉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을에 저희가 졸업반이라고 하는 IPTV용 애니메이션, 일본으로 따지면 OVA 같은 형식의 애니메이션 3편을 선보이는데 저희 사무실, 저희 회사에 사활을 걸고 이제 지금 이 3편에서 답이 안 나오면 진짜 답이 좀 저는 여기서 그만둬 들어와 있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진짜 되게 여러모로 작업을 했어요. 뭐 성인용도 제작했고 가정용도 제작했고 IPTV용도 제작을 해서 여기에서 애니메이션 산업적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뭘까에 대한 고민으로 제작을 하는 거라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끝까지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두 분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저희 DVD 티켓박스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두 분이 코멘트를 하셨는데 재밌고요. 또 신경훈 감독님 예전에 저희가 이제 구슬치료 받은 게 있어요. 인터뷰 동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굉장히 짠하고 또 한국 애니메이션사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 DVD 꼭 사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